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9월 4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수개혁, 기금 수익률 제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포야르 보좌관은 한국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거라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비중으로 정부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기 수요 관리가 목적이라며 실수요에 대한 제약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 글로컬 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 내 주요 보직의 외부 인사 영입이 허용됩니다. 국내 유학생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첫 뉴스는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2%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먼저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9%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높이고 받는 돈인 명목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속도는 세대에 따라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50대가 되는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40대는 0.5, 청년층인 30대는 0.33, 20대는 1년에 0.25%포인트씩 올리는 개념입니다. 청년 세대의 연금 불안을 더는 데 방점을 둔 겁니다. 과거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20대 플랜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 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와 수급 연령을 조절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액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인상 폭이 조절되는 것이라며 소득 보장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함께 혁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늘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출산과 군복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출산이나 군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 중 일부만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에 나서는데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복무의 경우 전체 복무 기간을 고려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 가입 기간 상한 연령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인 인상에 들어갑니다. 2026년 저소득 어르신에게 4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인 전체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빈곤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데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약 357만여 명이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 대부분 고소득층이 가입하고 있고 원금 보장 선호와 잦은 중도 해지로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만큼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사 간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현재 4.5%에서 1%포인트 오른 5.5%로 높여 기금 소진 시기를 2072년까지 늘리고 수익률이 높은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럭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뉴질랜드 총리의 방한, 이번이 얼마 만이죠? 네, 뉴질랜드 총리의 한국 방문은 9년 만입니다. 뉴질랜드는 수교 이전에도 한국 전쟁에 참전한 전통 우방국이죠. 양국이 수교한 후 지금까지 뉴질랜드 총리의 한국 방문은 이번을 포함해서 모두 11번인데요. 럭슨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지난해 말 총리 공식 취임 후 처음입니다. 럭슨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방한한 럭슨 총리는 이 뉴질랜드의 대표 항공사죠. 에어 뉴질랜드의 최고 경영자로도 명성을 얻은 인물인데요. 정상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럭슨 총리는 우선 한국어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요. 이 한국과 뉴질랜드는 가치를 공유하는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많은 의제가 논의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이 럭슨 총리에 앞서 윤 대통령도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러북 군사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두 나라를 포함한 이 가치 공유국 간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이 더 넓어지길 기대했는데요. 두 정상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함께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확립, 개방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기여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And thanks to the size and the exceptional innovation of your economy, you are now our sixth largest trading partner in New Zealand, and with two-way trade having doubled in 9 years since our free trade agreement was passed. 네, 이어서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양국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뉴질랜드 공동성명이 채택됐는데요. 우선 지난 2006년 합의한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는 논의가 진전돼 있습니다.
두 나라는 오랜 협력 관계에서 비롯된 긴밀한 유대를 기반으로 무역과 경제, 과학과 교육, 또 국방,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고요. 또 경제 안보 대화도 시작됩니다. 내년 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계기로 양자무역과 투자 증진 협력을 이어가고요. 외교부 정책협의회, 또 경제 공동의를 통한 양국 고위급 대화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뉴질랜드 정상회담 내용 살펴봤고요. 며칠 뒤에는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도 예정이 돼 있죠. 네, 기시다 총리는 오는 6일과 7일 방한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그간의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두 나라 관계와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가 재개된 후 이번 방한까지 더하면 양국 정상은 모두 12번을 만나는 셈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또 기시다 총리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한미일 3국 안보 또 경제 협력 강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 이 기시다 총리가 곧 총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죠. 총재 선거 뒤 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데 퇴임 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하길 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이 기시다 총리 방한에 대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 어느 지도자가 앞으로 국정을 맡든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포야르 특사는 한국이 신규 원전 건설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밝혀온 윤석열 대통령. 체코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포야르 보좌관은 먼저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포야르 보좌관은 특히 체코가 우리나라와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거라는데 확신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체코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반독점 사무소에 한수원의 원전 입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양측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과 체코 방문 세부 일정도 조율했습니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지난 2015년 수립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포야르 보좌관도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화답하며 특히 체코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과 방산, 교통, 연구개발 분야 등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이달 중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계속 늘면서 정부가 이달부터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같은 조치가 투기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수요에 대한 제약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제2금융권까지 적용하면서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실수요자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실수요자까지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특히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의 연초 계획보다 과도한 가계대출 실적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실수요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월 평균 약 12조 원의 주담대 상환자금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면 대출 규모 관리와 동시에 실수요자 공급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금융권 풍선 효과 우려에 대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권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정부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컬 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 내 주요 보직의 외부 인사 영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 대학의 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선 글로컬 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지역은 대학과 함께 지역 인재 양성, 지창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연계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글로컬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국립대의 경우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 대학장 등 주요 보직의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자와 산업계 전문 인사에 대한 공개 채용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지자체의 지역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위임하는 라이즈 사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라이즈 위원회도 도입합니다. 중앙에서 시도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를 심의하면 지역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제도 개선,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도입한 결과 올해 국내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20만 9천 명으로 제도 시행 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유학생이 같은 기간 9만 명 넘게 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우수한 해외 인재가 국내 유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을 올해 88개 나라 256곳에 설치하고 한국교육원은 현재 7곳에서 추가로 4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유학생 유치 성과가 취업과 정주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순천향 천안병원이 소아응급실 진료 축소를 예고하면서 응급실 운영에 부분 중단을 선언한 의료기관이 5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인력 충원이 시급한 병원부터 군의관 250명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향 천안병원이 소아응급실 진료를 부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앞으로 주 3회 낮 시간만 운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전처럼 24시간 운영합니다. 4일 기준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의료기관은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 4곳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며 조속히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력 충원이 시급한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을 우선 파견했습니다. 기관별 인원은 강원대병원에 5명, 이대 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에 3명씩 배치됐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에 할당된 인원은 각각 2명입니다. 파견 대상 군의관은 모두 250명으로 나머지 235명은 오는 9일까지 배치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대 충주병원의 경우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충주의료원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고 중증 환자는 충북대 병원에 군의관을 배치해 분산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올 여름 역대 최고의 더위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면서 정확한 기상 예측과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기상청이 내년도 예산을 4,600억 원대로 늘리고 기후 위기 대응 역량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변차연 기자입니다. 올여름 폭염은 전 지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역대 최대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고 그리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정확한 기상 예측과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기상청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16억 원 증액한 4,69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 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기후 위기 대응과 기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치예보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상시 기구들을 만들어서 위험기상 예측 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상청은 기상 관측과 예측 역량 강화에 991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는 3차원 입체 기상 관측망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기상 예보 선행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신속한 지진 통보에 필요한 지진 관측망을 확충하고 지진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기상청은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에 30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탄소 중립 정책을 지원하며 기간별 기후 전망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기상기후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분야 늘봄 학교 교육 콘텐츠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도심항공교통, UAM에 대해서도 기상정보가 활용될 예정인데요. 빌딩풍 이러한 상세한 관측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상 분야 선도 기술 연구 개발에 1,082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세 번째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 5호를 개발해 기상 감시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가 기후 예측 시스템 개발 사업도 진행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UAM 핵심 기술 개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보 지원 기술 개발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네, 분야별로 보게 되면 내년에 노인 관련 예산의 확대도 눈에 띄는데요. 내년에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노인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74살인 강은마 씨. 동네에 국민체육센터가 생긴 후 매일 수영장을 찾습니다. 수영은 못하지만 물속을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지 우리는 뭐 수영 갈 줄 모르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다리 무릎이 아프지 그러 다녀. 아침 먹으면 오고 오후에 오는 날도 있고 쉬는 날 빼놓고 거의 오지. 좋아요.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박영철 씨는 아침 저녁으로 탁구를 치며 일상의 활력을 얻습니다. 예, 에너지가 좀 충만하고요.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또 운동을 통해서 또 신체도 건강해지니까 지역마다 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서 많은 주민분들이 좀 생활의 윤택함을 얻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퇴직 생활을 위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현행 11개소에서 20개소를 더 추가해 늘릴 계획입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에는 탁구나 게이트볼 등 노인 참여도가 높은 종목의 시설들을 조성하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나 운동 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민간형과 사회 서비스형, 공익형 일자리를 모두 늘려 노인 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 지표가 개선이 되고 또 우울 수준이 감소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와
그리고 입원비가 줄어드는 그런 의료비 절감 효과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3,000호까지 확대하고 복지주택 내 돌봄 복지관을 만들어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8,000명을 대상으로 연 35만 원 수준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 조치를 위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영우 통일부 장관은 통일 독트린이 범정부적인 과업이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올해 제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 조치와 공론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후속 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우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자유, 평화, 번영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해왔다면서 8.15 통일 독트린의 구현은 모든 부처들이 국민과 국제사회와 폭넓게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야 할 범정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한 겁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북한 내부적으로 적대적 이국가론에 대한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 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적대적 이국가론과 관련된 지침서를 조총련에 전달했다면서 조총련 원로들도 어떻게 통일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이 바뀔 때 통상 배포되는 세부 해설문과 강연 자료 등이 함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내부에서 이론적 정립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영화축제, 가치봄 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특별 상영작 화면 해설에 참여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과 가치봄 영화의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를 소재로 하거나 장애인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 30여 편을 상영하는 가치봄 영화제. 지난 2000년부터 이어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장애인 영화제입니다. 영화제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시각, 청각장애인도 관람할 수 있도록 소리정보 한글 자막과 화면 음성 해설이 포함된 가치본 버전으로 상영됩니다. 장애와 관계없이 영화를 함께 볼 수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소통하는 영화 축제이자 만남의 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이 나오니까 좀 영화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좋고, 남들 웃을 때 같이 웃고 남들 울 때 같이 울고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서 매우 좋고요. 지난 3일 제25회 가치봄 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특별 상영회에선 지난 2월 개봉해 관객 35만 명을 모은 영화 소풍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치봄 영화로 제작돼 상영됐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 상영작 소풍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화면 해설 녹음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은심의 뒤로 양복 차림의 해웅이 빠르게 지나가서 안방으로 들어간다. 은심도 안방으로 간다. 특별 상영회에 참석한 유 장관은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과 가치봄 영화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거 녹음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었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다시 한번 제가 이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많은 계기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 화면 해설 제작과 상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한글 자막, 화면 해설 영화 사전 제작과 동시 개봉을 시범 지원 중입니다. 문체부는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앞서 체코 특사의 방한 소식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조태영 기자가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Well, Ambassador, it's an honor to meet you through this interview. Thank you for having me. It's an honor as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invitation. So we're here to discuss about the Czech nuclear power plant. Let's move on to the conversation, shall we? Yes, definitely. I'm ready. 네,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코에서 이 같은 대규모 원전 건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For Czech Republic, the issue of energy is a security issue. Supplying energy for everyone is of utmost importance. So we all know that we have to face, the challenges of the Green Deal, the decarbonization of the economy, to actually open up a bit to negotiate further involvement of the nuclear industry in our energy mix. 네,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이죠. 한국은 이 4기 중 우선 2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따냈습니다. 프랑스 EDF 대신 이 팀 코리아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All the parties can apply, for 4 blocks, to build by their technology to supply it. And as the tender goes, it was a fair competition between actually 3 big companies. It was an American Westinghouse company, it was a French EDF, and it was a Korean KHNP reactors. In the end, 17th of July this year,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decided that the KHNP proposal was probably the best to start the negotiation as a preferential bidder. So it means nowadays Korea team will have a chance, to negotiate with the investor about the first 2 blocks, which should be starting to be built in 2029 and be ready before the 2040 into exploitation. 네, 그런가 하면은 덤핑 수주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e competition was fair and transparent. It was the clear message of my government, to the international global area that to the global world, that we have to do it, in transparent way. So actually, no allegations of dumpings or actually preferential prices, should be involved. And if I compare the prices what the Korean bid proposed to us, if I compare it to the Baraka nuclear power station, I think it's a very fair price. They gave us, which are offered to us.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소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ere is an issue of the IP rights in Westinghouse. It's not a secret. Everyone knows that. I think, that even KHNP in their offer, they make some assurances to the Czech party that it will have no influence on their bid and on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with us. So then means, for Czechia, it doesn't play any role because, we are having an obligations, from the Korean side that it will take care of those issues, with Westinghouse. And I think, it's fair because, Korea, United States and Czechia are strategic allies. 한국과 협상 중인 두코바니 원전 2기 외에 또 테멜린 지역의 원전 2기에 대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e Korean chances to secure another 2 blocks, are quite high.
I would think, it will very much depend, on the experience, what we will do when building the first two in Dukovany. If there will be a satisfaction, on both sides, with the process and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two countries and two investors, I'm sure, that the negotiation about the further two. Well, Ambassador, that is the end of the interview, an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s well, and I hope to see you next year in Prague.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고 제주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았는데요.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서 낮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오겠고 비구름대는 점차 아래로 내려가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남 북부에는 낮 한때, 충북 북부에는 저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은 무덥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북부 지방에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고 대전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높겠으니 온열 질환 예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점차 흐려져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2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수원 29도,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22도 내외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속초 30도, 강릉 3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전주와 부산 23도, 제주 25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에는 광주 32도, 대구 34도로 무덥겠습니다. 서해는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남해와 동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강원 영동과 전라 서해안,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지방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가위 기차표 아직 못 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철도공사가 일부 빈 좌석에 대해서 특가 판매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5일 오전 10시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일부 빈자리를 30% 할인가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